중국 분열의 주범은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이다. 한반도는 중국이 분열될 때마다 황금기를 맞이했다. 이 폭탄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중국인 역사학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중국인이 이런 발언을 하며 중국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폭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장외이민입니다. 40년간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를 연구해온 중국 학자로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에서 10년간 유학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하면서 제가 발견한 역사적 진실은 많은 중국 동료들이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반도가 항상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중국 왕조들이 한반도를 두려워했던 시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중국의 사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밀 문서고에서 연구하며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당나라 시절 고구려를 침공했던 이세민 황제의 비밀 조서에는 고구려는 우리의 북방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니 반드시 굴복시켜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시대 기록에는 고려는 해동의 천자로 그 외교술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정도라는 놀라운 평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왕조들이 번영했던 시기는 바로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였습니다. 중국이 통일 왕조였을 때 고조선, 고구려, 백제가 멸망했지만 중국이 분열됐을 때 고려는 해동천자라 불리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력을 지닌 국가로 번영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성과 한민족의 비범한 외교적 지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우리 중국의 고전 삼국지에도 나오는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대세는 오래 분열되면 통합되고 오래 통합되면 분열된다는 진리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중국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패턴을 보면 중국은 통일과 분열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록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통일 국가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분열의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열의 주요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도광양회 전략을 포기하고 너무 빨리 중국의 패권 야망을 드러낸 현 지도부의 조급함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연구하며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민족은 단순히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려시대 한국이 거란, 송, 금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며 번영했듯이 현재의 대한민국도 국제 질서 속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14억 인구에 대한 전례 없는 감시와 통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진시황의 길과 매우 유사합니다. 진나라가 백성들을 가혹하게 통제하다 결국 신속하게 무너졌듯이 현재의 중국도 내부적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이 분열의 길로 갈 경우 대한민국에게는 이례적인 번영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는 2000년 동아시아 역사의 패턴이 말해주는 냉엄한 진실입니다. 중국의 분열은 한반도에 200년의 번영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역사학자로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당 왕조 멸망 이후 5대 10국 시대부터 송나라 초기까지가 고려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는 어떻게 해동천자로 불리며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기결은 바로 중국의 분열 상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고려의 외교 전략에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도서관의 송나라 사료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국의 왕은 북방의 거란과 우리 송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에 우리 조정에서는 그를 해동천자라 부르기로 하였다. 고려시대의 외교 전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북쪽의 거란 요나라와 남쪽의 송나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려는 우리가 요나라 편에 설까 아니면 송나라와 동맹을 맺을까 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권이 바로 고려의 레버리지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고려가 이 상황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줄타기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적 승리, 3차 침입 때 강감찬의 군사적 승리는 모두 분열된 중국 속에서 고려가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비밀 문서고에서 발견한 거란 황제의 조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려는 비록 크기는 작으나 외교와 전략에 있어 우리보다 한 수 위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는 당시 고려의 국제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려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중국이 지난 통일시대를 지나 삼국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한반도의 삼국은 전례 없는 문화적, 경제적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중국의 분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는 이례적으로 고구려기라는 별도의 장이 있을 정도로 고구려의 위상은 특별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나라가 망한 사건은 중국 역사에서 큰 충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제의 비밀일기에는 고구려의 성벽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병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당나라가 한창 강성할 때에도 고구려는 수십 년간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발해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해동성국으로 불리며 번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려 왕들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에 도전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분열된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역사적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나라가 몰락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는 과도기에 한반도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중국의 정권 교체라는 혼란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 멸망 후 5대 십국 시대, 송과 요의 분열, 송과 금의 대립, 원명 교체기, 명청 교체기. 이 모든 중국의 분열과 혼란기에 한반도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한반도의 왕조들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융성, 금속 활자의 발명, 청자 제작 기술의 발전은 모두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반도가 중국의 분열 시기에 번영했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이 유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민족이 가진 독특한 기회 포착 능력과 외교적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려의 외교 전략을 살펴보면 그들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제 정세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거란, 송, 금 사이에서 고려는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가의 독립성과 번영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한국인의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여주는 외교적 균형 감각 역시 이러한 역사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 한반도가 번영했다면, 미래의 중국이 다시 분열의 길로 접어든다면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요? 이는 현대, 지정학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역사학자로서 저는 우리 중국의 역사 패턴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왕조의 황금기는 길어야 200년을 넘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분열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모두 그러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949년 이후 단일 정당에 의한 통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통일 국가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압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역사의 패턴으로 볼 때 이러한 압력이 언젠가는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중국이 다시 한번 분열의 길로 접어든다면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이러한 예측은 학문적 추측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반도가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황금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고려의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되살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불리한 조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민족은 이러한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독자적인 번영을 이룩해왔습니다.
현대 중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모든 공공장소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어떤 왕조도 꿈꾸지 못했던 수준의 통제입니다. 이러한 감시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되지만 실제로는 내부 분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이 시도했던 전체주의적 통제가 오래가지 못했듯이 현대의 디지털 감시 체제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입니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한 것은 중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덩샤오핑 이후 확립된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마오쩌둥 시대의 1인 지배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내부 회의에서 고위 당 간부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고립되어 있다. 많은 원로들이 그의 권력 집중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도광양의 전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덩샤오핑은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며 절대 리더십을 추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최소한 100년은 이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몽과 1대1로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의 세계 지배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종합 국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세계 패권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계심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외부적 압력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 대한 국제적 우호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랑외교로 불리는 공격적인 외교 방식은 주변국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사회적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발전 격차도 심각합니다. 동부연안 지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반면 서부와 중부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겪고 있는 동서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장 연구를 위해 신장, 티베트 등 서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민족 문제도 중국 분열의 잠재적 요인입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56개 민족의 통합 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한족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캠프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심각한 민족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티베트 역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환생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향후 티베트 독립운동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공안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티베트에서는 여전히 수천 건의 분리주의 관련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상황도 중국의 내부 모순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일국 양제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시행은 홍콩의 자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강압적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입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은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선언했지만 대만에서는 독립 성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진핑은 취임 이후 기존의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재편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군의 현대화를 위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군부 내 권력 기반을 재구성하고 잠재적인 군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모델도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40년간의 고속 성장 이후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2030년대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전체 GDP의 약 30%가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인들이 생애,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최근 헝다그룹의 디폴트는 이러한 부동산 버블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GDP의 60% 수준이지만 그림자 금융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GDP의 2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향후 금융 위기의 잠재적 시한폭탄입니다. 중국 사회의 핵심 단위인 가족 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4일 구조 즉 4명의 조부모, 2명의 부모, 1명의 자녀가 보편화되었고 이는 사회 안전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감시 체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VPN을 통해 방화장성을 우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정보 통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분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하이방, 공청단파, 태자당 등 다양한 파벌이 존재합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이러한 파벌 간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통일 왕조가 분열되는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1. 중앙 권력의 과도한 집중 2. 경제적 불평등과 세금 부담 증가 3. 외부 위협과 군사적 압박 4.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 5. 지방 세력의 독립성 강화 현재 중국은 이 중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중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물 부족, 토양 오염, 대기 오염 등은 중국 전역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토의 약 20%가 심각한 오염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의 분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지역별 독립 국가의 등장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형식적 통일, 실질적 분열 상태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정부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입니다. 시진핑 이후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분열 가능성은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서 살펴본 역사적 패턴에 따르면 중국이 분열될 경우 한반도는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소프트 파워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새우다라는 표현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로서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은 한국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는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한민족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경제 구조입니다. 일본이 전자, 자동차 등 특정 산업의 강점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스마트폰,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산업 구조는 경제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취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는 중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류 차단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의 내부 문건에는 한국 문화의 침투는 중국 청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외교적 레버리지로 작용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한류 덕분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는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역량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재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로 묘사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역사적으로 고려가 거란과 송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했듯이 현대의 한국도 분열된 중국 세력들 사이에서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제관계학원의 한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내부적 혼란에 빠진다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경제 정체로 장기 침체 중이고 러시아는 유럽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양측 모두에게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대중국 견제의 전략적 동맹국입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기술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국에게 상당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질수록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욕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 더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기술주권 확보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초 소재, 핵심 장비 등에서는 여전히 외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가치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실용적인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분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확장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북부 지역, 특히 동북 삼성, 야오닝, 지린, 헤이룽장은 한국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200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분열되어 이 지역이 더 큰 자율성을 갖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 특히 광둥성, 푸젠성 등은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더 큰 자율성을 갖게 된다면 한국은 이들과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둥성은 이미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한국의 IT 기업들이 이 지역과 더 깊은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분열은 한반도 통일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미온적이거나 심지어 반대할 수 있지만 분열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능력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주도의 통일 과정에 더 큰 자율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잠재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8천만 인구, 세계적인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자원,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통일 한국을 세계적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한국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 특별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부여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회복력을 측정하는 지표에서 한국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인재 배출 등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정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는 통일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더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적 활력은 출산율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입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 보수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은 국가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외부 위협이나 기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자원과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입니다. 한국은 핵심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분열은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열된 중국의 자원 부국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에는 마그네사이트, 흑연, 금, 아연, 철, 희, 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의 자원 안보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도 주목할 만한 강점입니다.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부채 비율, 풍부한 외환 보유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은 한국에게 중요한 경제적 버퍼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K2 전차, KF-21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은 한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보여줍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국방 기술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활성화, 인도와 같은 신흥 강국의 등장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에게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으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세력 균형의 모색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군사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미일 기술 동맹이다. 이들이 핵심 기술에서 협력한다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가진 기술적 레버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전략적 명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 가치와 이익에 관한 사안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그 외의 영역에서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 문제에서는 미국과 같은 뜻을 공유하면서도 경제 협력이나 지역 안보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한국은 미중 양자 구도를 넘어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 아세안, 유럽연합, 호주 등 중견 세력과의 연대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한국은 동북아 다자협력 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북아는 다자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내부 변화와 미국의 역할 변화는 새로운 지역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제안하고 환경, 보건, 에너지, 재난 대응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협력이 축적되면 점차 안보 영역으로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분열 조짐을 보일 경우 이러한 다자 협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분열된 중국의 여러 세력들을 하나의 협력 체제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 중 하나이며 북한과의 관계, 에너지 협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은 한국에게 양면적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아시아 전환을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러시아 전문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게 러시아와의 장기적 관계를 재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로 인해 종종 갈등을 겪어왔지만 지정학적 변화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일 협력은 동북아 안보 구조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비핵화 중심 접근법은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이 내부 문제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리는 비공식 대화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 만약 중국이 내부 문제로 북한 지원을 줄인다면 북한은 대안을 찾을 것이고 그 대안은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통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두 정치체제의 통합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 GDP 세계 5위권, 선진 기술력과 풍부한 자원을 갖춘 중견 강국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 한국의 등장은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아홉째, 한국은 중견국 외교에서 강대국 외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소프트 파워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외교적 마인드셋은 여전히 중견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만 잡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주체적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한국식 국가 모델의 세계적 확산과 영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이미 압축 성장의 모델로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전환, 제조업과 문화산업의 병행 발전,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 한국의 발전 경험은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로서 저는 한국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관찰이 아니라 2000년 동아시아 역사가 증명하는 냉엄한 진실입니다. 한반도는 항상 동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축이었으며 이제는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은 2000년 이상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동아시아 문명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도 양국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빛나는 번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장의민 교수의 충격적인 분석을 들으셨습니다. 중국 역사학자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의 새우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민족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독자적인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5000년 역사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